바이오가스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의 사전적 정의는 혐기 환경에서 혐기성, 박테리아의 혐기성 소화에 의해 용업쓰레기, 일반 쓰레기, 온물 식물 물질,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체의 혼합물입니다. 바이오가스는 주로 메탄,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으며 소수의 황화수소, 수분, 실록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법의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과거 1972년 런던 협약을 통해 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가 권고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부터는 해양 배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면서 가축 분뇨, 하수 슬러지, 은폐수 등이 해양으로 배출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런던 협약에 가입하여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제한되었으나 2007년도까지 연간 800만 톤의 유기성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1996년 각종 폐기물의 해양 배출로 인한 환경 문제 등에 의해 국제적 협의를 통해 의정서가 채택되어 모든 폐기물의 해양 투기의 전면 금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에 우리나라는 런던 의정서 채택을 위한 대비로 정부에서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런던 의정서에 가입하여 2012년에는 하수 슬러지와 가축 분뇨의 투기를 금지하였고 이듬해인 2013년에는 은폐수에 대한 해양 투기도 금지하였습니다. 2021년 국회는 바이오가스의 발전을 비롯하여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바이오가스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2022년 말에 국회에서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바이오가스법의 목적은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존하여 탄소 중립에 더욱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전국의 공공지자체 및 일정량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생성하는 민간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는 환경 불행에 따라 정해지는데 직접 생산, 위탁 생산, 실적 거래 등으로 달성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생산 목표율은 25년부터 공공은 50%, 민간은 10%를 시작으로 50년에는 모두 8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들은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우선 설치하며 이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재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작물의 혼입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해 바이오가스의 이용 및 생산 촉진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 수소 제조자, 발전 사업자 등에게 바이오가스 이용을 권고하고 바이오가스 센터를 설치하여 생산 목표 설정, 자료관리, 기술사업화, 기술개발, 기술보급 시설 모니터링, 전문 인력 양성, 국내의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등을 진행해 바이오가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이오가스법의 목적입니다. 바이오가스는 혐기성 소화를 통해 옥수수와 같은 곡물, 하수 슬러지, 축산 분뇨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 등을 사용해 만들어집니다. 혐기성 소화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혐기성 세균에 의해 분비되는 효소의 작용을 통해 유기물을 소화시키는 것으로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은 가수 분해, 산 생성, 아세트산 생성, 메탄 생성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유기성 폐기물은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며 전기 생산과 열병합 발전소의 동력원이 됩니다. 바이오가스는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지나 미량의 불순물들이 함께 생성됩니다. 불순물들은 황화수소, 수분, 암모니아, 질소, 산소 등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고순도의 바이오가스를 얻기 위해 전처리를 하거나 고질화 시설을 통해 바이오가스의 순도를 높입니다. 전처리 기술로는 흡착, 흡수, 맞분리, 심링 등이 있습니다. 흡착은 활성탄, 탄소 분자 등의 다공성 흡착제를 이용하여 전처리를 하는 기법입니다. 흡수는 물, 아민 등의 흡수에 이용하여 전처리를 하는 기법입니다. 맞분리는 분리막을 이용하고 분리속도차 원리를 적용하여 전처리를 하는 기법입니다. 심링은 고압과 저온에서의 액화를 이용하여 전처리를 하는 기법입니다. 고질화 기술로는 흡수, 흡착, 분리막 공정을 사용합니다. 흡착은 활성탄, 제올라이트 분자체, 탄소 분자체 등의 압력에 따른 CO2와 CH4의 흡착량 차를 이용하여 고질화를 하는 기법입니다. 물흡수는 CO2와 CH4의 물에 대한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CH4를 만들어냅니다. 물리흡수란 물 흡수와 유사한 원리로 유기용매에 대한 CO2와 CH4의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고질화를 하는 기법입니다. 화학 흡수는 물 흡수와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민 등의 용매와 CO2의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고질화하는 기법입니다. 막분리는 막의 선택적 축거성을 이용해 고질화를 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으로 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인한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입니다. 현재 유기성 폐자원 중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화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 생산과 퇴비화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판매를 하는 것이 4%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무상 제공을 하거나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밀양시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하루에 생산하는 전력량은 약 2700kWh이고 이를 통해 연간 약 62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은 점점 증가하고 기존 방식의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촉진하여 폐자원의 적절한 처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와 같이 상호 보완 특성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슬러지를 통합하여 처리할 경우 단독 처리하는 경우보다 50% 더 높아져 생산성 향상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는 메탄과 이산화탄소, 황화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황화수소를 제거하면 발전과 난방에 사용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도 제거하면 천연가스와 매우 유사한 고순도의 메탄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메탄은 도시가스와 수송 부문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기존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과 다수의 관리 인원이 필요하다 합니다. 해당 법안의 발효로 인해 운용될 많은 시설들에 필요한 다수의 인원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인한 우려되는 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105곳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은 8개소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양돈 농가가 법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거나 탄소 크레딧을 사서 생산 목표율을 채우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100톤 규모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1개소를 건설하는데 118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위탁할 시설이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위탁 처리비 및 가축분뇨 운반비 등의 비용이 예상되고 특히 위탁 처리 시의 비용의 대부분이 운반비로 추산되면서 화석연료 사용의 절감이라는 바이오가스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가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먼저 가축분뇨와 하수슬러지는 단독 소화 시 바이오가스 생산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반면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분뇨나 하수슬러지에 비해 많은 양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이에도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은 미생물에 의해 메탄을 생산하는 공정인데 미생물의 특성에 적합한 원료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효율적인 가스 생산이 가능합니다. 국내 음식물 폐기물에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불순물의 함량도 5에서 10% 정도 되며 특히 염도가 타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탄소원은 적지만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염도가 높아 혐기성 소화조의 성능에 악영향을 미쳐 바이오가스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특성상 투입한 가축분뇨와 거의 동일한 분량의 혐기소화액이 부산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산물은 액비화하거나 정화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표와 같은 액비화와 정화 처리의 문제점과 존재합니다. 가축분뇨와 하수슬러지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낮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혼입하여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바이오가스 생산 규제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생산 이후 발생하는 부산물을 액체 비료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스 생산 원료 가운데 음식물류 폐기물의 혼입량을 30%까지만 제한하는 규제가 존재합니다. 이는 음식물 폐기물의 혼입량이 30%를 넘으면 액체 비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앞에서 언급한 정화 처리의 문제점으로 연결됩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는 유럽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매전 단가로 인해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이러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독일을 보면 재생에너지법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전기공급법을 시작으로 20년간 발전차액 지원 보장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법을 2000년에 제정하였으며 2004년 1차 개정, 2009년 2차 개정, 2012년 3차 개정 및 이후에도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서 바이오가스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 2012에서는 농산부산물 이용 외에 다양한 원료 이용에 대한 보너스를 도입, 에너지 작물의 사용량을 최대 6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해 가축분뇨의 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향상과 활용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되었지만 오히려 정부의 지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70%가 보조되었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며 바이오가스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가축분뇨 처리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의한 민원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인비 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자체장이 건설 인허가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바이오가스법이 생겼다고 필요한 곳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바이오가스법으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해외의 바이오가스 정책 사례를 한국에 적용시키기 위해 해외의 정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유럽,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입니다. 유럽, 정확하게는 유럽의 몇몇 나라들과 미국, 중국은 바이오가스 발달에 있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들에 비해서는 발달이 더딘 편이지만 위치상으로 한국과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인 조건에 있어 적용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우선 유럽 먼저 보겠습니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취하고 유기 폐기물 처리에 대해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국가 중에서도 독일과 덴마크를 보겠습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법 2지를 제정하고 바이오가스 목표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개정 후에 발표되었습니다. 분유소화의 요금을 추가한다거나 바이오가스가 관련되어 있으면 이자가 낮은 대출을 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덴마크는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공적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바이오가스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메탄을 도시가스 배관망에 주입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미국도 바이오가스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PS, 리니어블 에너지 포트폴리오 스탠다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 제도, 이것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RPS는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한국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을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순환 기본법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영토가 넓기 때문에 고도도 다양해지고 그로 인한 기상 조건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건 농촌 가정에 바이오가스의 발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부는 바이오가스 형성에 유리하지만 북부 지역의 내임원구같이 추운 지역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서남권을 우선시하여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타국과의 협력도 진행 중입니다. 네덜란드, 독일과의 협력이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잘 구축된 바이오 에너지, 중국에서는 생물자원 활용, 그것들을 조합하여 바이오매스를 전기로에 전환하는 것을 향상시켰습니다. 독일과는 합성가스에서 바이오메탄의 생성과 정제를 위한 멤브레인 필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1970년대에 석유 위기를 겪고 나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80년에는 신에너지 개발기구 뉴에너지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오거니제이션, 줄여서 네도를 설립했습니다. 1997년에는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신에너지 촉진에 대한 법률을 발효하고 2000년에는 단계적으로 저유화를 추진하는 전력시장의 모델의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RE 프로젝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션샤인 프로젝트, 1974년에 시작했으며 다음 세기, 그러니까 지금 21세기까지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입니다. 1979년에 2차 석유 위기를 맞으며 자금과 목표를 증가시키고 에너지 지원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92년 미국처럼 RPS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맞지 않아 2012년에 RPS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FIT, 피드인 테리프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FIT는 전력회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구매 제도인데 거기에 기준 가격보다 전력 거래 가격이 낮다면 그 차만큼 지원을 해줍니다. 2022년에 일본 주식회사 중 하나인 텐도강크에서는 탄소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인 프로그램을 하나 시행하였습니다. 예마가타현에서 도시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점심 찌꺼기를 받아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소각으로 처리하던 것이 이것을 계기로 바이오가스로의 자원화가 가능케 됐습니다. 이렇게 해외의 사례를 보았는데요. 이것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아직 지원의 규모가 없지만 해외의 사례를 본다면 나름의 적극성을 낳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규제와 지원 중 규제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사례를 보듯 규제와 지원 둘 중 하나라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오가스 법안의 반대 의견 중 하나는 지원에 비해 규제가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완화도 고려 대상입니다. 과징금은 미달성분, 미달성 연도 도시가스 평균 요금, 바이오가스 발열량의 고부로 명시되어 있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감면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 공공의무생산자와 민간의무생산자는 각자 10%부터 생산 목표율이 부여됩니다. 5년간은 시작 생산 목표율이 고정되는데 비용이나 시설적인 문제로 효율이 떨어집니다. 즉,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행 중 유동적으로 목표율을 낮추는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과징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핏과 RPS에 대해서는 논하자면 우리나라는 핏, RPS,
한국형 빚의 도입 후 여러 문제로 최종적으로는 올해 2023년 7월 27일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섣불리 IPS나 빚의 도입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 주식회사 텐도강크에서 했던 프로그램과 비슷한 것을 장만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민간 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바이오가스화를 시도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한국형 빚의 악용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러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선 바이오가스 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갖는 사업자들이 현재 부족한 바이오가스 시설을 늘릴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짓는 바이오가스 시설은 일처리 용량이 200톤 이상인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사업자 단독으로 짓기에는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주변 민간업자들 간의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지자체에서 공공처리 시설을 짓는 방법 등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시설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 바이오가스 법안이 규정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 가스 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탄소 슬러지뿐 아니라 유기물량이 높은 다른 유기성 폐기물, 예를 들어 폐사축, 재생에너지 원료, 작물 등과도 혼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 규제 중 음식물류 폐기물 혼입량을 30% 이상으로 할 시 염기성 소화액을 액체 비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현 바이오가스 법안이 정의하는 유기성 폐자원 중 가장 높은 바이오가스 전환율을 보이므로 기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생산량을 향상시켜 경제성을 확보하고 바이오가스 생산 부산물에 대한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혼입량 30% 제한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기술의 표준화를 국가 선정하여 보급하여야 합니다.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의 쉬운 육성과 유지 보수 비용의 감축 및 도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때 국가가 바이오가스 생산 플랜트 기술을 표준화해 보급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유지 보수 비용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바이오가스법의 하위 법령에 생산한 바이오가스의 활용처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선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절반 정도가 다른 자원화 시설 연료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바이오가스 시설의 자체 보일러 연료, 공장 겸 민간 발전기 시설 연료로 사용되고 남은 가스는 연소탑에서 태워 없앤다고 합니다.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는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고질화시켜 도시가스에 혼입하기도 합니다. 환경부의 2021년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와 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375백만 앱3이고 연소 처리된 바이오가스는 이중 15.3%입니다. 바이오가스법에서는 생산 비율만 존재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이후 사용처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 법령으로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사용처에 대해서 규정하여 생산되고도 버려지는 바이오가스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바이오가스법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법에서 규정하는 생산 목표율은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비율입니다. 하지만 유기성 폐기물의 성상에서 우리나라의 유기성 폐자원의 성상이 매우 다양해서 가스 생산량에도 영향을 준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최대 기준량을 기준으로 최대 생산량을 강제하는 것은 다소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 법안의 기준에 있어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부피가 아닌 전기에너지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가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에너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피 기준으로는 바이오가스의 에너지량을 가늠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응기나 기질 및 운영 조건에 따라 가스 구성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제일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하지만 추후 미생물 연료전지 이하 MFC나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다른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바이오가스 법안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활용 방법 중에는 화력발전을 활용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연소시켜 발전하면 유기성 폐자원이 바이오가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손실과 가스를 태워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MFC는 유기성 폐자원을 바로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손실이 전자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기술이 바이오가스 생산보다 더 효율적인 에너지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MFC나 다른 기술이 등장 및 상용화될 경우 서로 상이한 시스템의 비교를 위해서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에너지원이 최종적으로 전기로 변환되는 과정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비교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가스법의 하위 법령을 통해 인센티브를 장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미온가스로 연소 처리되어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과 달리 농축산업자들에게 법안의 당위성 설명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 촉진의 취지를 살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농업인의 입장에선 왜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지,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따질 수밖에 없고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의 적극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단순 목표 설정과 과징금 설정이 아닌 시설 설치 시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정부에서 시장가보다 높게 구매하거나 도시가스에 바이오가스를 매도하면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또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바이오가스 시장의 구매력을 높이는 등의 적극적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초반에는 인센티브가 있더라도 다소의 갈등이 예상되고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필연적일 것입니다. 애당초 법안이 시행되는 것도 올해 12월, 제대로 적용이 되는 것도 내후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법안의 적용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입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국내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화해 탄소 중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는 농촌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자리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해외에서 영향을 받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폭이 적어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바이오가스의 생산량을 해외만큼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의 바이오가스 생산 원료는 곡물의 함량이 높지만 바이오가스 법안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권장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 타 선진국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해외의 수준만큼의 에너지 대체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바이오가스법은 바이오가스의 생산량 증대가 아닌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및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 및 국민 건강의 증대가 법안의 목표입니다. 앞으로의 하위 법령의 제정과 과하거나 부족한 법 조항을 수정해 나가며 폐자원의 적절한 처리와 탄소 중립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